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1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화면은 2009년 일본 영화 볼모지대에서 나온 한 장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여기 유튜버가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레몬 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개한 바에 의하면은 야마사키 도요코라는 레전드 여류 작가의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방대한 스케일을 그려낸 역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계, 언론계, 의학계, 금융계, 재벌기업 등 방대한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시베리아 그 2차 대전 패망해 관동군이었겠죠. 만주 지역에서 참모 장교로 일하다가 근무를 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11년간인가 그 시베리아 추운 교에서 노동 강제 노역을 해가지고 돌아온 주인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종합상사 이토추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참 일본 경영에 대해서 배울 때 이토추 상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세지마 류조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끼라는 사람인데요. 회사 들어가서 느껴지는 것은 그 상관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서 나온 생각인데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인간은 결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 그 생긴 대로 논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무역 상사인데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란의 액화천연가스를 그 이 광산 유전을 입찰한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영화 거의 뭐 그 후반부에 가가지고 일어나는 거를 중점적으로 그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란의 액화 천연가스를 일본 전력회사에 도입하려 한다. 이렇게 관계 기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 자기네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제 로비스트 중동에 대해서 많이 아는 로비스트 다케나카 간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상의를 했더니 전공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얘기군. 일본 석유공사의 뒤에는 이아오 전 총리와 사하시 총리가 있어 전공법은 총리에게 맞서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에, 일본 석유공사가 결국은 돈을 좀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망이 그 당시에는 석유 확보에 달려 있다는 게 무역 상사의 역할론이라고 믿고 현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끼는 일본 석유공사를 통하지 않고 오리온 오일 이게 아마 미국계 그 석유회사 같아요. 이제 그 가칭이지만 공동 입찰 방법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것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무역 상사 네 군데인가 세 군데, 그러니까 이토츠 상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라. 이런 게 이제 일본 석유공사 총재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 미국계 석유회사가 공동 입찰 방법을 택하는데 에, 언론 등에 통해서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문매를 맞습니다.
오리온 오일 CEO는 살베스탄도 이제 가명이겠죠. 어떤 그 이란에 있는 무슨 스탄, 이제 제 스탄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옛 고로 스땅이고 훈민정음에 그게 한국어로는 땅이 됐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스탄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 고대사로 가면은 그 이 스탄이라는 지명은 우리 민족하고 그렇게 그 멀지 않은 고대사 쪽으로 보면은 친연성이 있는 나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을 보면 그렇다 이게 말을 보면은. 그런데 당신네들에게 도박을 걸겠소 해서 그 오리온과 공동 입찰이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 전까지 모두가 납득할 만한 자금 확보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내에도 그 무슨 사업부가 많아가지고 또 사내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행동을 극비리에 시작을 해서 자기 우호 세력을 확보합니다. 주인공이 이끼가 철강 사업부에서도 철강은 석유에 따라 상권 확대가 가능하다는 철강 사업부의 우군도 확보를 하고 석유 개발을 위해 별개 회사를 설립하고 신디케이트론을 통해서 출자한다면 가능하다고 재무조직 쪽에서도 찬성 의견을 냅니다. 반대 의견자는 부사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왜 상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지 하고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데 주장인즉슨 주인공이 주장하는 것은 성공할 경우 킹기 상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진주만 공기업은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해 평화롭게 얻으려는 겁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사장은 니들 관동군 아새끼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음, 일본이 망하는데 결국은 그 실패한 애들이 왜 또 이런 짓들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CEO가 다이몬이라는 사람인데 위험이 없는 곳에는 이익도 번영도 없어. 그래서 이끼 손을 들어줍니다. 이런 것을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이몬은 그 부사장인 창립 멤버인데 이 회사에 사또이를 다른 계열사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일본 석유공사 연합에서 빠진 이유를 자민당 간사를 찾아갑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결국 정치하고 이 결탁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모양이며 우리나라는 이런 히스토리 비슷한 게 없을까 궁금해져요. 근데 이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유력시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일본 석유공사 연합이 낙찰받지 못할 경우 안전판으로 입찰하려 합니다. 요거 재미있는 전술이죠. 그 머리를 써낸 거예요. 장교 출신 참모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 차관 그 간사장은 좋다. 이렇게 그 수긍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국제 로비스트보다 그 크게 국제 로비스트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영화에서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국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광석물산 회장 이석원인데 이게 삼성물산 아닌가 몰라요. 삼성물산. 이란 국제 입찰 문제로 언론의 문매를 맞으셨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국에 실질적인 실존 인물이 있었다면 누굴까? 일본 육군사관을 나왔다. 동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미국 대사를 했을 정도면은 정재계 유명했던 사람일 텐데 실존 인물이 누군지는 저로서는 좀 알 수는 없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주미 대사였을 때 이란 국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왕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란 국왕 주치의 닥터 포르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국왕이 여러 가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란 국왕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뉴스가 뜹니다. 그래서 또 그 포르지가 또 러시아 출신인 거로 나와 있어요. 러시아에서 뭐 망명을 당했다나 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사람인데 비밀리에 만난 포르지에게 석유 확보에 선생님의 처방전이 필요한 상사면이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저는 당신이 의사니까 저는 처방전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좀 도와달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도와줍니다. 물론 공짜는 없죠. 그리고 국내 사장한테는 4차 중동 전쟁의 발발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석유는 우리 일본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더 얘기하면서 부디 입찰 상한선을 4천만 달러까지 승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실상 입찰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 정보를 이 주치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뭐 암호 뭐 이런 거에서 비밀리 해 가지고 좀 드라마틱하게 스파이전 비슷하게 또 이렇게 그 일이 전개가 됩니다. 다이머는 그렇게 이 4천억이나 이 해달라는 승인해달라는 거에 이게 여기 명칭엔 로키드가 아닌데 로키드 때는 자네가 내게 사직서를 냈지만 이번엔 내가 자네한테 사표를 받을 거야. 실패한다면은 이라는 채굴 비용 등 개발의 열의를 보인 건 킹키 오리온 그룹이라고 이렇게 별도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낙찰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네들이 비싸게 써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매너겠죠. 이란의 이 해당 관청에서 있기는 마이초 신문, 마이초 신문이면 매경이겠죠. 매일경제. 정치부 타라 히데오 기자에게 아직 어디에도 발표 안 한 내용을 정보를 제공하여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어, 외국하고 합작을 해서 그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익이 된다. 결국은 따내는 게 중요하다. 일본이 석유 확보를 하는 거다. 유전을 직접 개발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는데도 성공합니다. 드디어 타부치 총리가 탄생하는 건가? 이케이 방법론을 미뤄주었던 자민당 간사장이 기대를 걸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또 소설을 써냈겠죠. 주치의는 이키 다타시에게 제2의 시베리아가 될 거야. 더 깊은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걔는 몰라.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이란이 직접 개발 못하는 이유가 돈도 없어서 그렇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분명히 소유가 있긴 있을 텐데 이래가지고 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엔 이란이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서울에 테헤란로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왕년에 이란하고 중동 건설 붐 있을 때 석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또 이란하고는 아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대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S-오일이 사우디로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한이 석유로 시작을 했죠. 그만큼 이란하고는 우리나라가 또 이 연계가 깊었다는 것도 이렇게 되살아납니다. 이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이 한이 석유가 쌍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아람코 사우디 국영 아람코에서 인수를 했죠. 자,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그 4공국까지 채굴해서 돈을 왕창 쏟아냅니다. 추가 운영 자금이 필요한 입장에서 로비스트는
일본 석유공사에 손을 직접 내밀지 말고 LNG를 수입해 가지고 청정 원료니까 그 전력을 만드는데 그거를 LNG 발전소가 우리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화력 발전소라 하더라도 석탄 발전소보다는 이제 LNG 이렇게 병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간도 전력에 부탁하는 건 어떤가? 그럼 간도 전력이 석유공사에 압력을 넣든 어디 전기에 압력을 넣든 해가지고 이토츠 상사의 운영 자금을 또 대주라. 이렇게 이제 되도록 하는데, 예, 뭐 추가 자금이 나오기 전에 509에서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때문에 또 이 기존의 주인공을 키웠던 다이먼이라는 사장이 하는 얘기는 자네야말로 국익론을 내세워 석유에 매달리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 사장이 합리적인 생각도 없이 면화에 매몰돼 가지고 적자를 49억 달러나 적자를 봤는데 지금 공구 개발 광산이 아니고 유전 개발에 60억 불이나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어, 뭐 자기를 옹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조금 합리성이 좀 떨어진 역할로 나옵니다. 사장이. 내가 자네를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자네를 여기까지 끌어준 나를 내쫓으려고 하냐. 전쟁에서 지고 나라를 황폐하게 한 책임을 느낀다면 그때 입사할 때 내가 당신을 키워가지고 경제 전쟁에 쓰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키워줬던 나를 네가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냐? 음, 네, 쫓아내게 됩니다. 자, 나이도 많이 먹었고, 또 주인공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결론이 멋있게 끝납니다. 박수 칠 때 떠나자며 진심을 다해 말하는 이끼. 이젠 조직과 시스템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우리보다 젊은 직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우리는 이제 은퇴해야 된다. 다이몬과 이끼는 동반사직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이끼가 사장이 될 줄 알았는데 유전 개발도 성공을 하고 그 정도면 당연히 성공을 사장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충성했던 부사장이라는 친구를 이 사장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는 회장으로 올라가고 사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돌아가는 품새를 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는 그냥 계열사로 그냥 다시 갈게요 하고 또 배신 때리고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무역 상사에 투자했다 그러죠.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데는 종합무역 상사의 역할이 아직도 지대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서 무슨 상사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대우를 지금 승계 아니 인수한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그것만 무역상사로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고 삼성물산도 결국 뭐 무역상사 역할을 더 하고 재벌마다 나름대로 아직까지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제 무역상사가 주도하는 그런 경제 규모의 크기는 일본보다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한국의 무역상사는 그 위상이 어떤가,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일본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무역 상사 이토츠의 실화를 영화하고 또 소설화한 그런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생각을 이렇게 소개를 해 봅니다. 어,
조직 생활을 했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감동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 그런 경험에서 또 뭐 나름대로 있던 조직에서 항상 그 대한민국 경제 발전할 때 그냥 열심히 일했다 하는 거 외에는 없죠. 뭐 정관계 로비 이런 거하고는 저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어, 물론 관공서 상대를 어, 그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연결된 일도 없었고 제가 못했다고 한다면은 사내 정치를 못했다. 그거만큼은 좀 후회스럽네요. 사내 정치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약한 것은 사내 정치를 못했다는 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배운 그 부하 직원이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면서 어, 지금 제가 있던 조직에서 공장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겸손하는데 이 친구가 사내 정치 내지는 정치까지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또 성과를 내고 하니까 뭐 저희는 그 제 조직에서는 그 소장이라고 공장장을 소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장이 돼서 한번 인사 치레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저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자관 얼마나 겸손한지 다 형님이 가르쳐준 덕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당신이 나보다 뛰어나니지. 뭐 이렇게 또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눈 그런 또 뿌듯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런 영화 속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실화 영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둘러싼 탐욕스러운 제약기업과 의사들의 실화 페인 허슬러라고. 요 유튜브는 인용을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렸네요. 요거 유튜브를 그 방송해 주신 유튜버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나 제약에 밀려난 경쟁사는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펜타닐을 처방하게 했다. 지금 펜타닐 마약 때문에 중국이 공격을 당하지만은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미국 내에 문제가 있었군요.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용도에 처방을 하다가 이 처방한 의사가 아니고 제약회사도 FBI에 잡히게 됩니다. 제나 제약의 그 대신 로나펜이 시장 점유율이 극하급속으로 증가해서 이 여자 주인공이 학력까지 속이고 들어가면서 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 자기네들 그 로나펜을 처방하게 진통되죠. 처방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 여자가 승승장구해서 그 크게 임원까지 올라가는 거로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고졸 중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립스 걸로도 일했던 경력이 있고 뭐 이혼한 경력이 있고 그런 여성 주인공인데 이 남자 덕분에 에, 그 약을 그 팔게 되면서 아주 그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여자입니다. 기업 공개 후에 준법 감시팀을 운영할 계획도 세웁니다. 자기가 임원 진급을 하면서. 그런데 로나펜은 진통제가 아니었다. 결국은 이것도 펜타닐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환자들이 로나펜 중독으로 사망한 뒤 로나펜 처방 의사도 체포됩니다. 이것이 특수한 부분에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일반 처방에도 이거를 막 그 학에서 장사를 해 먹을래다 보니까 병원 의사들에 대한 로비들이 강화되고서 이런 것이 결국 도덕적으로 옳으냐 하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 이 여자분이죠. 그래도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저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 죄책감에 검찰을 찾아가 제약회사의 불법에 대해 증언하기로 합니다. 감형을 약속을 받고요. 그래서 그래도 살고는 나옵니다. 과다 복용 위험성 1%란 통계는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전 정부가 통계를 사기쳤죠. 분식회계를 했죠. 이게 형법입니다. 이거 형법으로 감옥에 집어쳐넣어야 됩니다. 이거. 임상실험 대상자 200명 중 대부분은 사망했다. 1% 통계라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언론은 이게 마약하고 화학제품 섞은 합성어인데 오피오이드라는 얘기도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봐요. 전번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오피오이드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소개한 중앙일보가 자세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피오이드를 둘러싼 뇌물 및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주모자인 창업주도 결국은 구속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자 주인공은 한 1년 반 정도 형기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천연 화장품 회사를 차리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천연 화장품이에요. 천연. 인간한테 화학적인 무슨 그런 거는 안 좋다. 지금 뭐 미중 샌프란시스코 미중 회의에서도 펜타닐이 거론이 됐죠. 그만큼 지금 이 사회적인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들어와 있고 지금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조차까지도 한국 집주인 추락, 고금리 장기화 고통 가중, 신기린 기자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가지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57%나 된다. 우리나라 GDP가 지금 저 얼마인지 정부 예산이 뭐 한 640조인가 얼마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GDP는 더 높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가계부채가 157%나 된다. 버는 돈보다 부채가 더 많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선진국 가운데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세계적인 금리가 고공행진하며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택 소유자들의 고통이 가중돼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마련하겠다고 지금들 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죠. 아시아에서 한국은 집주인의 추락, 폴아웃이라고 되어 있네요. 싸우고 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57%로 선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을 했다. 특히 한국의 집주인들은 높은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정했다.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사실은 사금융이나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자기도 뭔가 대출 받은 거를 전세 자금으로 뭐 돌려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씁니다만은 전세금 못 돌려줘야 될 상황도 나온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월세 대비 전세의 매력이 떨어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가 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을 했다. 블룸버그가 전문가가 아니고 블룸버그도 우리나라한테 취재를 해간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자관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으니까 기업들도 돈을 부채 비율이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다는데 우리 시중은행이 외국계가 다 장악을 했죠. 그럼 누가 좋겠어요? 이렇게 부채가 많고 그러면은 어, 연체율 감안하겠죠. 시중은행도. 그래서 돈을 너무 버니까 정부에서 횡재세라는 걸 또 걷어야 되고 상생하는 거를 좀 생각해라. 시중은행 에,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입니다만은 더 못 올리는 이유도 기준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또 올리려고 그럴 거예요. 대출금리가 대충 7%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제2금융권은 더 높겠죠. 자관 이 서울에 멀리서 보면은 이게 성냥갑 같은 그런 데서 들어가서 이 콘크리트하고 철근 집이 무슨 수십억씩이나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자관 우리나라는 집값이 진짜 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지.
인구 줄어드는 이유는 집값이 비싸서 그렇다. 또 물론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도시 집중화가 되면은 좁은 지역에 이 밀집해서 살면은 동물적인 본능이 애를 낳는다며 동물들도 그렇다는데 자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출산율에다가 아파트는 계속 뛰고 미래 세대의 앞날이 안 보이니까 미래 세대가 오히려 미래 세대한테 기존 기성 세대가 참 미안해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내년 총선인지 내년 공시가 현실화일 동결 무리한 문정책 폐기 수순이라고 신수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얘기를 했는데 무리한 문정책이다 해서 이제 전 정권 탓을 하는데 1년 반 정도 지났죠. 그 대통령 집권해가지고 자, 전 정권 그만 탓하고 옛날 정권 놈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지금 어떡할 거냐. 시세 대비 69%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단독주택은 54.6%로 시세 대비 공시가를 토지는 65.5%로 유지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2월, 공동주택, 아파트겠죠. 내년 4월 확정 발표된다. 요 계산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되겠죠.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보유세라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 왕년에 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본 적이 있는데 세금은 안 냈어요. 금액이 워낙 작아가지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거죠.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보유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을 이유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정권 말기에도 이런 걸 했다는 얘기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염두에 두고 얘네들은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썼던 거 아니냐. 재산세를 많이 거두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늘려 펑펑 쏜다는 소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팡팡 쓰면서 민심을 얻어가지고 정권을 유지한다는 이것도 방편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도 세금 징수원으로서는 그 확보가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한 세 가지를 해봅니다. 한국이 이제 경제 디프레이션 기조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전망인데 매년 시세를 정확히 조사해서 내역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왜냐하면은 질문 형태로 질문을 하는 거죠. 기업은 감가상각을 인정하면서 왜 민간 부동산은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느냐? 공시가란 게 과연 공정한 거냐?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의사결정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고요. 기업처럼 취득가격에서 시작해서 감가상각을 하라. 그러니까 아파트가 세분양이 돼가지고 뭐그 됐다면은 그 가격대로 재산세를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가상각을 해줘라. 아파트 수명 얼마로 볼 거냐? 어, 일반적으로 한 30년 보는 거 아니에요? 40년 좋다 이게요. 그래서 정액으로 깎아 나가든지 이 정액으로 하는 게 낫겠죠. 세금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국민들도 그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정부도 인기도 좀 얻을 거고 그런데 40년이 다 됐는데 시세가 또 올라 있더라. 그러면 민간 기업이 하는 건 뭐예요?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은 그 어떤 그 합법적인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만드는데 이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그래야 아마 그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어떤 평가 뭐 이렇게 그 고급 인력들이 이런 데다 객관적인 전국적인 시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 공시지가를 또 새로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세, 뭐 시세로 출발하든지 첫 출발은 시세 좋다 이게요. 아니면은 또 신규 아파트는 그 매매 가격으로 출발을 해도 좋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디프레이션 시대에는 그 맞는 거다. 국가 경제가 디프레이션 되는데 뭐 허구날 무슨 뭐 시세 몇 프로 이런 접근법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현대 싱가포르의 혁신센터 개소 간영우 지음 코리아 헤럴드에서 연간 3만 대의 EV 생산이 가능한 한국 자동차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다. 컨베어 시스템이 아닌 셀 방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싱가포르의 이 혁신센터라고 해서 사실상 연구도 하면서 그 공장 기능을 하는 거로 개소를 했다는 거예요. 현대 모타 그룹이 전 세계로 활동적으로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 공장 배경을 통해 가지고 뭐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다른 언론 매체에서 가져온 거 보면은 공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베어 벨트 방식이 아닌 100년 된 생산 방식을 세일 방식으로 한다. EV 차로, 전기차로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에요. 바닥 프레임도 테슬라처럼 그냥 통째로 찍어내면은 뭐 조립도 필요 없다 이게요. 조립도 간단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한꺼번에 그 밑에 그 이 형틀을 이 찍어내는 그런 공법도 현재 돼가고 있다고 그러고 싱가포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싱가포르 변두리 지역이겠죠. 요만한 공장에서 연산 몇만 대를 만들어내고 나온 차는 위에 옥상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주행 연습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수요일에 일본의 위성 발사를 알립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안 알리고 AFP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이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이르면 수요일 오늘이죠. 인공위성 발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일본이 밝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 뉴스부터 나온 것은 북한에서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무기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 극렬히 반대적인 표명을 하고 있고 그런 거로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요게 참 그 김정은이가 그뭐 시기를 정하는 거 아주 그냥 잘 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윤 대통령이 그 영국 국빈 방문 초빙을 받아가지고 그 중요 회담을 하는데 그날 오늘 그 수요일 날 쏴버린 거죠. 밤에 쐈을까 언제 쐈을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전번 2차 위성 실패할 때 쏜 장면이고 뭐 이건 설명할 거 없이 그 영국 국빈 방문 해가지고 그 찰스 왕 만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버킹엄으로 들어갈 때 황금마차 타고 들어가는 거 아주 최대의 예우 절차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마차 안에서 그 찰스 왕과 윤 대통령이 앉아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어, 윤은 북 위성 발사에 NSC 긴급 상임위를 주재했다. 영국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하라.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 주재하에 아마 9.19 그 군사 합의 일부는 효력 정지 의결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뉴스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그 과거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 활동 복원하는데
이걸 한다 그래도 먼저 약속을 깬 것은 북한 쪽이다. 그 판문점 그 남북 연락소 폭파한 김여정인가 발표를 했었죠. 폭파시켜 버리겠어 하고 폭발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신뢰를 하루아침에 약속을 어기는 그런 애들하고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책으로 아니 친북 정책으로 유도를 해서 종결 휴전 협정을 종전 협정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라는 거 전 국민이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게 중앙일보, 중앙플러스라는 데서 나왔는데 밥 이렇게 먹으면 덜 늙는다. 뇌수명 늘리는 확실한 방법. 어, 이정봉, 정수경, 이가진 세 사람의 에디트 편집자가 했는데 이 DNA가 뭐고 RNA가 뭐고 단백질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조직 구조로 봤을 때 RNA는 명령을 지시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실무자들이 단백질이다. 이래서 단백질이 노화 안 되게 하는 건데 뭐 자관 그좀 덜 먹어야 된다는 거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날씨보다는 그 추운 온도가 수명 연장하는데 또 어, 좋다. 질병 관련 단백질 응집을 그 방지한다. 아, 이런 얘기도 하고 저도 그 냉탕을 좋아하는데 지금도 어떻게 코감기가 걸렸나 몰라. 어쨌든 그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 냉탕, 온탕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또 피부에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당신 나이보다는 좀 아직 피부는 괜찮네. 그랬더니 그 맨날 그 습식 사우나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랬더니 이제 저는 비유를 드는 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죠. 제가 지금 보신탕은 이제 못 먹게 됐습니다만 옛날 그 공장 생활할 때 이 숙소 근처에 그 보신탕 하시는 아줌마가 계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그 뽀얗시고 그 나이가 드셨고 할머니인데도 아줌마처럼 아주 그냥 피부가 탱탱하시고 아주 곱게 그냥 그러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탕에서 나오는 그 습식 그 습기 이런 거에 해서 그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화장품도 봐라. 모이스처에서 그 이 피부의 그 습기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피부에 좋지 않냐. 요렇게 이제 제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그 독일에서 연구 발표한 거가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 상관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좀 너무 뜨겁게 지내지 말고 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우리는 따뜻한 걸 먹어야 좋은데 음식하고는 근데 소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위 온도 이런 것들은 인간 몸에 좀 더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짧은 내용이지만은 길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볼모지대라는 거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꾼으로서 이 가능한지 참 자목 궁금하네요. 저도 이야기꾼으로 뭐 그것도 그냥 이 뜬금없고 그다음에 허황된 그런 이야기꾼이라기보다도 근거 있고 논리적이고 또 아까 지금 여기 한 대로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이야기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이 먹어서 또 이렇게 말하자면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한테 이 자위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